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장용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건 번역의 가치입니다. 아마도 번역의 가치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번역이 좋은 거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이렇게 잡지 않았겠느냐, 번역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사실은 제 오늘의 계획은 번역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약간 뒤집어보고 새로운 가치를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 원대한 목표입니다. 번역의 가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생각되는 게,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이 그것을 우리말로 모국어로 푼다든가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중요한 가치이고, 실제로 그게 어떤 사람이 다른 외국어로 적힌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문화적인 요구가 있는 거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적인 매개자가 된다. 번역이 문화의 매개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번역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번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화려한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의 매개로서 역할을 했던 시기들이 많은데, 가령 르네상스의 기초가 아랍의 번역이라는 건 아시죠? 르네상스라는 게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데,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이걸 직접 본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에 있던 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유럽에서 소멸된 상태에서 유럽엔 중세가 왔고, 그것들이 아랍어로 번역이 됐고, 아랍에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문화의 매개로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독일어 성경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교 신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독일어 성경 번역이 없었을 경우, 있을 경우로 생각하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독일어라는 독일어 언어에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번역은 이 번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번역 이론가들 가운데도 성경 번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불경도 마찬가지로, 원래 불경이 중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불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이 불교 문화가 이제 충돌하는 상황에서 격의 불교라고 부분이 일어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처럼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연애라든가 민권이라든가 하는 말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쓰였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게 거의 일제강점기에부터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부터 쓰였냐 하면은 그 단어들은 사실 없던 말들이죠. 동양에 없던 말들입니다. 동양에 없던 말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하고 접하면서 서양의 문화를 번역하면서 일본에는 있지도 않았던 말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시하는 단어들, 사회니 민주주의니 연애니 하는 말들 그때 처음 번역했고, 그것이 한자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들여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특히 바로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번역이 문화적 매개로서 역할함으로써 문화가 꽃을 피우고 문화가 뒤섞이면서 뭔가 흥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번역의 역할과 가치를 찾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물론 현재는 사실 그 정도의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겠지만,
근데 그게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화려한 과거만 보더라도, 아, 번역이 좀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오늘 그 얘기만 한 시간 동안 해도 그러면 즐겁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왜 만족을 못 하느냐 하면, 그게 중요한 역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거는 맞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번역은 원문이 없을 때, 즉, 사람들이 원문을 읽지 못할 때 대안으로서 혹은 차선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냥 라틴어를 다 읽을 수 있었으면 굳이 뭐 독일어도 된 성경 필요 없이 라틴어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차선으로서 번역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지는 상황에서 문화의 매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라는 면에서 볼 때는 뭔가 대안적이고 부차적이고 또 종속적이고 차선이 되는 이런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럼 그게 다인가? 과연 번역의 가치라는 게 그게 다냐? 다른 건 없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의 오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그런 차선이 아닌 고유의 가치가 있느냐, 번역만이 가지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게 저의 이제 계획입니다. 번역이라는 거 하고, 번역학이라는 거 하고, 그건 또 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고, 우리가, 문의 창작과가 있고, 국문과가 있죠. 그죠? 국문학과에서는 소설 쓰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문창과에서는 가르치는데, 국문과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국문학 쓰여진 소설을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걸 하는 게 국문학이고, 그걸 이제 실제로 창작을 해보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문예창작과죠.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성악과입니까? 성악학과입니까? 성악과인가요? 그러니까 성악학과하고 성악과는 다른 거죠. 우리 학교에 있는 게 번역과입니까? 번역학과입니까? 번역학과입니다. 그죠? 번역학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문대학원, 입에 전문대학원 형식으로 학과가 둘이 있는데 번역학과가 있고 통역학과가 있습니다. 번역과와 통역과가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데서도 의사 되는 것도 가르치고 의학도 연구하듯이 저희 대학원도 번역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고 실제로 그걸 실습하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번역학도 하는데, 주로 번역 실제로 그걸 해보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석사과정에서 하고, 이제 번역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박사과정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역학이라는 거는 상당히 새로운 학문이죠. 이제 translation하고 translation studies라고 이제 보는데, translation studies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쓰여진 게 1972년도라고 봅니다. 그럼 얼마 된 겁니까? 불과 50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제임스 홈즈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썼다는데, 물론 번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그 전부터, 이건 번역이라는 건 언어가 생긴 이후로 쭉 있어 왔으니까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우리가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이걸 학문으로, 어떠한 번역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굉장히 융합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언어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른 기타 많은 학문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서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길을 찾아야 될지 사실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섞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데는 뭔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역동적인 게 많기 때문에
번역학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 곁길로 빠진 이유는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물론 제가 오늘 번역학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번역학을 대변해서 어떤 사람의 이론을 대변하는 얘기도 하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제가 번역한 경험담 이런 걸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담을 상당히 추상화해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번역이라는 걸 실제로 하는 일과 그다음에 번역학이라는 것 사이에 한 중간쯤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번역 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글 전체에 대해서 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번역도 번역 전체를 놓고서 번역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로 빠지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인간의 재반 활동과 모든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몇 가지 원칙이 따르면 그거는 말 하나만 한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이 있는 곳은 번역이 있는 거죠. 바로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번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번역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나 규칙을 말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별로 들을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제가 말하면 그러니까 글의 종류나 유형을 하는 게 중요하듯이 번역에서도 내가 지금 번역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전체를 통괄하는 물리학의 대통령 이론이라고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자들 중에 아직 성공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번역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미리 밝히는 게 서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단지 이 얘기를 하는 거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번역하면 늘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의역과 직역이라는 문제와 이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번역에 이제 사람들이 유형이나 종류를 말하는데 유형이나 종류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식을 나눕니다. 학교에 생각하면은 가장 극단적인 곳에 예를 들어서 세탁기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쪽 가장 극단적인데 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글이 그렇게 있듯이 번역도 그 각각을 번역해야 되는 거니까 세탁기 사용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의 번역과 시의 번역은 다른 거가 되는 거겠죠. 가령 그것이 정보 전달이 위주냐, 표현이 위주냐, 그거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분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글의 종류가 글을 쓰는 목적과 이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썼냐. 광고를 번역할 때, 광고를 있는 그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나요?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번역할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걸 그 표현을 살려가지고 아름답게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세탁기를 얼마나 잘 쓰게 만드느냐, 이 사람이 보고선 얼마나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반대로 시를 번역하는 사람이 시를 세탁기 사용 설명서처럼 번역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제가 하는 얘기 핵심은 이것이 번역의 종류, 유형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고, 글들이 나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대하는 태도, 각각에 해당되는 번역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이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번역의 종류 혹은 유형이 다르다면 그거에 따라서 번역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로 달라지죠 당연히. 금방 얘기했듯이 세탁기 사용 설명서 번역하는 거하고 시 번역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의역과 직역의 문제는 이거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풀리지가 않는 문제이고 실제로 당연히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의역이라는 것이 의미를 중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역이라는 것이 형식도 모양도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칠게 나눠본다면 세탁기 사용 설명서 당연히 의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붙이고 그다음에 빼고 하면서 가장 세탁기를 빨리 잘 사용할 수 있게 번역하는 게 최선의 목표고 시는 생긴 모양까지 따져가지고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역을 하고 이건 직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의역 직역의 문제를 모든 번역에 다 공통되는 문제를 보면 그건 문제가 틀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아닌 면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또 이제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역과 직역의 문제는 이것은 번역의 유형, 그러니까 번역 그 문의 글의 유형, 어떤 걸 번역할 것이냐는 그 글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B라는 게 그 저희들 업계 용어로 B 언어 그러면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이거는 저희 모국어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업계 용어로는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R은 뭘까요? 이건 어렵죠, 그죠? R은 어렵습니다. R은 이 독자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세탁기 사용 설명서에 그걸 도식화시켜 놓은 겁니다. 말돼요? 세탁기 사용 설명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겨서 독자에게 읽히는데 이때는 얘 독자를 써놓은 이유는 이게 가장 지배적 요소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이 도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걸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저쪽 B 이쪽에 그 출발 언어의 그 쓰여진 텍스트의 형식이나 이런 데는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뜻만 가져와서 A 언어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잘 전달이 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에 깔려있는 도식이고 실제로 제가 보기엔 가장 비중이 큰 번역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오래된 번역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번역학과 대학원 오는 분들도 처음에 모두 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번역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 계시면 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인 그런 도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것이 세탁기 사용 설명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는데 왜 세탁기가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냉장고가 아니고 세탁기일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여간 세탁기 사용 설명서에 그러한 것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시는 이렇지 않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문제는 이것이 워낙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번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모든 걸 삼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 매개자, 즉 어떤 언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B 언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B 언어 아는 사람이 A로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라는 이 목표에 딱 맞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번역의 그런 가치,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현재 가장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 이걸 제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매개로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가 볼 땐 거기서 머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하다는 게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번역의 유형들을 쭉 나누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재밌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황현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쭉 번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중강원장 손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술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런 문학 번역이 아닌 거죠. 기술 번역에도 적용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기술 번역을 왜 번역을 하냐고 그거 다시 쓰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세탁기 사용 설명서 한 개 다시 쓴 겁니까? 그 B 텍스트를 놓고 A를 다시 쓴 거에 이걸 재료로 해서 혹은 이걸 참조해서 다시 쓴 거 써도 무방한 거죠 사실은. 그분 말씀은 세탁기 사용 설명서 왜 번역하냐고 다시 그거 보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분 머릿속에는 번역 그러면 이거는 번역이 아닌 거죠. 이건 다시 쓰는 거고 번역 그랬을 때는 그분 머릿속에는 문학 번역만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학 번역은 적어도 뭘 인정해야 되냐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 표현 외엔 달리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표현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뭔가 그런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그런 유형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다 그 번역의 종류 가운데
문학 번역에 속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번역에서는 도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비 부분을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죠. 근데 비로소 여기서 이 부분이 실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부터는 이 내용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채택이랑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첫 제1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모든 걸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는 도식이고 이거는 거기서 B 부분이 이렇게 그 형식이 살아나서 생긴 겁니다. 성경 번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 1번이 성경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은 그 보수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1.1핵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하면 됐는데 성경 같은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간 성경 해석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죠. 그죠? 이거 번역 잘못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번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즉 B 부분에서 이 언어에서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고전 번역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B 텍스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걸 재료로만 이렇게 참조 사항으로만 그렇게 놓을 수 없는 어떤 텍스트가 등장하면 그건 우리가 달리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번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전 문학 번역할 때 하는 거라든가 최근엔 제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문학 작품 번역할 때 사실 이게 되는 거죠. 문학 작품이야말로 스타일이나 형식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존중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때 두 항, 그러니까 B와 A, B 언어와 A 언어, 외국어와 우리말,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그다음에 저자와 역자, 원문과 번역문 이런 식의 두 가지 대립항이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거죠. 아까는 대립이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비로소 쓰는 건 이때부터 이제 대립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B와 A 가운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라는 번역하는 분들을 모두 골머리 앓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부정한 미녀라는 그 표현 아세요? 부정한 미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식의 비유를 쓰면 큰일 나죠.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데 그건 사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바로 고전 번역할 때 등장한 얘기예요. 고전에 보면 그 고전 문헌에는 사실 그 당시에 프랑스 감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다 빼고 이렇게 분칠을 해서 이렇게 초를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놨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고 그 번역을 보고 평가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서 이 번역은 내가 어디서 만난 얼굴은 아름다우나 행실은 안 좋은 그러한 미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번역사에서 유명한 부정한 미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어로 쓸 때도 충실하다는 말이 남녀 관계에 쓰는 말이기도 하고 번역에 쓰는 말 같은 말을 쓰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미녀라는 말이 나온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도대체 어느 쪽에 충성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요새 하는 말로 치면은 충실성이냐 가독성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 대립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한 미녀라고 사람들이 막 욕을 했더니 이제 반대편에서는 정숙한 추녀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욕을 당연히 했겠죠, 그죠? 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누구나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번역투죠, 그죠? 그건 뭐 충실해 보이긴 하나 도저히 읽히지가 않는다.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를 골머리가 앓게 하는 이제 문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짜 어떤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나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숙한 미녀는 없냐라는 게 우리의 당연히 질문이죠. 내가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좀 노력하면 정숙한 미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없습니다. 현실은 존재하겠지만 번역에서는 정숙한 미녀라는 건 모순어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립항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허상을 주지만 그거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그런 아이디얼 타입이고 실제로 그 현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미녀가 되는 순간 충실성은 사라지게 되는 어떤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언어의 회색지대 같은 부분, 제가 지금 그건 제 표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에는 우리가 이제 규범에 속하는 규범 안에 들어가는 다 통용될 수 있는 쉽게 좋은 말, 예쁜 말이랑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들의 그 규범 내에 말들이 있고 실제로는 언어 가장자리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규범 안에는 포괄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포진해 있는 거죠. 언어를 단일한 게 아닌 거죠. 딱 짜여진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규범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건데 그 변두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회색지대가 이렇게 주변지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특히나 문학 번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회색지대가. 왜냐하면 일단 두 언어가 서로 다릅니다. 두 언어가 그 각각의 언어의 어휘가 포괄하는 부분도 다르고 서로의 구문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뭔가가 변화가 생기고 원래 이쪽에서 그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흔들어 놓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거기다 더해서 대개의 문학 작품은 실제로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험적이다, 참신하다 하는 게 전부 다 우리의 평소의 어법 같은 데서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거기서 일탈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문학적으로는 멋있네, 좋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언어가 다른데다가 그런 식의 그런 일탈과 위반이 난무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들여오다 보면 그러면 이 번역 이 부분에서도 그런 회색지대가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한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 그렇게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미인이 되려면 회색지대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충실이 되려면 회색지대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지 그 둘 다를 갖다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에 첫 번째 그림에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는 그런 회색지대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없애고 뭔가 깨끗한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남기고 잘 읽히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번역을 칭찬하는 말 가운데 이건 번역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칭찬이죠. 그죠? 네, 칭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너 같지 않네? 그러면 그 칭찬이면 그죠?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번역은 번역은 열심히 번역했는데, 번역 같지 않아? 그러면 이게 칭찬이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상황인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딘가.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을 끝까지 밀고 나오면 번안이 되는 거죠. 번안까지 쭉 밀고 나와서 번안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번안에 가까운 것은 아까 B가 점선이었을 때 그 시절에 혹은 그 생각들이 여기에 그대로 수용되는 거죠. 사실 원래 문학 번역이나 성경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 걸음 빠져나온 건데 사실은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이 포섭하려고 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향하에 있다. 따라서 그 지배하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번역 같지 않은 번안적 충동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슷한 예를 뭘 들 수 있냐면 그림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일고라는 사람이 황룡사에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가 와서 부딪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린 것 같다. 똑같이 그랬겠죠? 야, 그림 같지 않다 그랬겠죠? 그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칭찬인 거죠. 근데 그림은 적어도 지금은 그 칭찬인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이 얼마나 이 현실과 이게 방불한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림은 그림 자체로서
그것이 뭐 소나무를 그렸건 아니면 바위를 그렸건 뭐 추상하건 그림 자체로서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번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도 그냥 번역은 번역이다. 번역이 예를 들어서 번역 아닌 거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번역은 번역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는 번역된 글이라는 게 번역의 언어라는 게 그런 회색지대가 들어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안에 외국어를 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게 번역에선 당연하다. 그걸 제거하면 그건 번역이 아니다. 그 제거한 걸 예쁘다 그러면 그건 아까 얘기했던 부정한 미녀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회색지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색지대라는 부분은 사실은 번역에서는 이거는 필연적인 부분이고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 말을 들으시면 이게 약간 좀 생경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번안적인 충동을 가지고 번안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번역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가장 심각한 당혹스러운 문제가 뭐였을까요? 번안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토착화하는 거죠. 현지화하는 게 이제 그 번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이 되면 그냥 톰과 메리가 그냥 등장하는 거죠. 톰과 메리가 등장해서 한국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각하죠. 책 보다가 톰과 한국말 하는 게 그냥 넘어가죠. 만약 어린애의 눈으로 본다면 톰과 메리가 한국말 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생각 안 하시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번역은 번역이라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게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우스꽝스럽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작에 짝이 없는 거죠. 이미 그 안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이미 번역이라는 게임 안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번역은 번역일 뿐이다. 그 번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뭘 할 필요가 없이 번역은 그냥 번역 자체로서도 충분히 자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미인을 만들 때 가장 저해 요소가 됐던 회색지대라는 것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이다 했을 때 자기가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밖에 있는 뭐가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닌 자체의 어떤 가치를 따지는 것처럼 번역은 번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가치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독자가 얼마 잘 읽었냐 이거 구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 가치가 없으면 다른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뭔가 비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아까 생각의 출발점이었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회색지대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이유는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상당히 실무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초보가 그렇게 저질러놓은 그런 식의 흔히 말하는 이제 번역2, 이제 나쁜 의미에서 번역2도 그것과 고수가 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실험적으로 해놓은 그것이 비슷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혼란을 주는 거고, 번역을 한 사람도 습관적으로 번역하다 보면 그런 식의 그런 번역2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중의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색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또 강화해야 되는, 번역으로서 또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색지대야말로 이런 번역에서 우리가 번역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번역이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그 생각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유 가치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이항 대립구조,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기에는 이 독자가 숨어있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우리의 번역의 제일 처음에 그 가치에서 딱 연결되는 얘기죠. 그죠? 독자에게 뭔가 이걸 못 읽는 사람들한테 읽게 해줘야겠다.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늘 숨어있는
저는 사실 가독성도 그렇다고 보는 쪽인데, 그 숨어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 이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회색지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 끌어안지 못하는 한, 이 그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그림이지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서 그 원서를 그냥 읽을 수 있어도 그거 말고 번역된 거를 그냥 읽을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난 원서를 보고 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원서를 다 읽을 수 있는데 번역을 또 보진 않잖아요. 근데 번역이 고유의 가치가 있으려면 원서를 다 읽더라도 이 번역을 봐야만, 볼 수 있어야만, 볼 재미가 있어야만 뭔가 가치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죠? 그래야지 부차적이지 않고 종속적이지 않은 어떤 고유의 가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옳은 그림이냐라는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사실 옳은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뜻밖일 수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옳은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발상이 나온 거는 이 A 언어에 있는 이 의미를 언어란 껍질을 벗겨서 B 언어를 가져서 B 언어란 포장을 덮은 다음에 내놓으면 된다. 또 양쪽에 있는 고정된 의미와 이 고정된 의미를 등가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기계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우리가 지금 대화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들어옴으로써 뭔가 의미가 잡혀나가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게 의미인 건데, 마치 이것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다른 것이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기계적 발상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면이 언어라는 부분들,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면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언어라는 게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는 실제로 언어가 세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완전치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종석 선생이라는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은 연속적으로 있는데 언어는 불연속적이다. 예를 들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같은 거.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이게 색깔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빠지는 쪽 하나 보여버리면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지개가 이어지는 그 색깔 쫙 이어지는 거를 언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세상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연속하는 방식이 각 언어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건 워프라는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어느 에스키모의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가리키는 말이 4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하나인가요? 여기는 뭐 내리는 눈, 뭐 바람에 날리는 눈, 뭐 쌓이는 눈, 이게 다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을 4가지로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로 표현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 표현은 언어가 세상을 분단하는 방식이 다르다. 불연속하는데 어떻게 자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두 언어가 마주칠 때 이것이 서로 딱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어휘만이 아니라 구문까지도 연장이 되면 두 언어가 서로 불완전한 상태로 불완전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어라는 그물은 되게 성긴 거죠. 근데 또 각 언어마다 그 성긴 그물이 짜인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났을 때 레고 맞추듯이 맞아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언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언어라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그 바닥에는 언어화되지 않은 아주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식으로 언어가 그렇게 재현이 성기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언어를 말한 사람의 공적이고 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몇 글자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그 바닥에는 그 긴 것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거를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쓴 사람은 그렇게 성긴 언어를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그나마 내가 세상을 드러내는 방식 제대로 요만큼 드러나겠구나라는 게 있는 거고, 번역하는 사람은 그 방식을 재구성해서 같이 표현하면서도 거기에 언어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분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가의 작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 개의 언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진정한 언어를 형성하려는 위대한 모티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B 언어와 A 언어가 있는데, 이 두 언어가 합해서 하나의 진정한 언어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했던 이항이 사라지는 거죠. 이항 구도에서 다항 구도로, 혹은 삼항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는 A나 B와 양쪽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 할까 문제 논의했지만, 지금은 충성의 대상이 A든 B든 양쪽이 둘 다 저쪽에 진정한 언어, 혹은 완전 언어, 순수 언어, 절대 언어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의 아까 그런 그 진정한 정숙한 민요가 생길 수 없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은, 그러한 모순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즉 그 이항 구도에서 벗어나서 다항적이고 혹은 이런 식의 삼항적인 구도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지 어떤 번역의 진정한 본령에 이를 수 있고, 그러한 회색지대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 틀 안에, 우리가 번역의 이론의 틀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 B 언어를 A 언어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양쪽 화살표 그린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번역자가 저자의 텍스트에 개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이 A가 실제로 번역해서 나온 그 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듣는 게 우리말, 한국어가 아닌 거죠. 제3의 언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3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그러한 베냐민이 말하는 진정한 언어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제3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베냐민식으로 보자면 이 두 언어 합쳐서 저 언어로 간다면 이 A가 B에 부차적이고 종속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이 발생적으로 그러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 즉, 불완전한 두 언어가 만나서,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불완전한 두 언어가 만나서 좀 더 서로 만나가지고 입체함으로써 세계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잘 재현할 수 있는 걸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번역된 결과물이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또 고유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유도하고 있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회색지대도 바로, 회색지대야말로 바로 그런 가능성, 이러한 진정한 언어, 그러니까 그런 제3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배태된 곳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언어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있어야만 사실은 번역의 고유한 가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의미의 확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완전한 언어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그래서 제3의 언어로 나오는 방식이 이게 기계로 가능할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길 바라고, 아니라고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언어는 정말 성진 언어고, 그 다음에 번역을 반은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맺겠습니다. 저자는 불완전한 언어, 아까 얘기했듯이 불완전한 언어로 자기가 이제 최대한 세계를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번역자는 그거를 보면서 그거 과정을 재구성해서 또 우리 또 한편의 불완전한 언어로 최대한 표현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언어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불완전한 언어가 만나서 조금 더 세계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러는 그 순간에도 뭔가 이 언어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부분들, 아직 더 못된 부분들, 아직 완전한 언어로, 진정한 언어로 못 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늘 자각하고 겸허하게 그걸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하는 게 이제 번역의 과정이고 번역의 가치가 아니냐라는 게 오늘 제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아니고 아주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인용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한 언어에 또 한 언어를 들여놓아서 또 한 세상에
다른 한 세상을 들여놔서 세상을 입체화하는 그 엄청난 일이다. 그런 멋있죠. 그런 표현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